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5월엔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무색하게도 5월의 첫 거래일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 악화를 비롯해서 대내의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이 현명한 투자자들 계속해서 그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도 발을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주마의 대표 기수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휴 기간에 지금 미국에서 은행이 네 번째로 파산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괜찮더라고요. 어떻게들 평가를 하시는지. 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네. 선물 쪽에서도 거의 9,000원 넘게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국내 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이슈가 SG 사건이었고 이것 네. 때문에 때문에 이제 반대매매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좀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것도 있었다고 보면은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2차 전지 외에도 오늘은 반도체부터 해서 엔터주, 리오픈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수와 종목이 같이 동방상승하는 그런 좋은 장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한 줄 평으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박 팀장님. 네, 미국발 은행 리스크 안정에 증시 웃었다. 예. 예, 바로 나오네요. 예, 준비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이면에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네, 또 CEO가 이런 어떤 인수 과정이 있어서 앞으로 은행 리스크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미국 증시도 약간의 좀 방어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오늘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좋았던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윤 팀장님은요? 한 줄 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FOMC 이후에 아무래도 주도 윤곽은 더욱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라는 좀 한 줄 평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개 이상 종목이 상승한 등 어떻게 보면 이제 5월 첫 거래일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중국 소비 증가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수의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휴 첫날 관광인 소비가 상당히 좀 좋았다는 점, 여기에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 전망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이런 좀 훈풍이 우리나라에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수급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던 어떻게 보면 좀 한 군으로 집중된 어떤 매수세가 오늘 같은 경우 좀 다양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수급의 다양성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5월 어떻게 보면 첫 거래 같은 경우 상당히 산뜻하게 출발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던 상태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내가 기회를 놓치면 중요한 호기를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들고 좀 조바심도 나고 그렇거든요. 네. 내일 빠르게 또 추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두려울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코스닥 네. 같은 경우도 거의 41선까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괜찮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도 비율도 높은 편이라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도 테마를 가져가면서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수급이랑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괜찮고 제가 이거 그냥 여담인데 경험상 5월달에 수익률이 항상 좋았습니다. 역대 연간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수익률이 5월달에 유독 좋은 적이 많았고요. 이 부장님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5월달에 또 생일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6월달 되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맥락이죠? 네. 이상하게 이제 5월달만 되면은 이제 행운이 좀 깃드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5월달에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그때는 5월달에 거의 작두 탄다는 그런 별명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방울도사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남들은 세린메이 한다는데.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날 때 네. 이제 섹션을 하면서 현금화를 해야죠. 그래서 6월 달에는 보통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일단 있고 큰 이벤트 FOMC도 있고 이벤트들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FOMC 이후로 지수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좀 수익률을 따라서 좀 일부 좀 현금화를 하고 또 좀 부진한 종목들은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더 솎아내면서 좀 종목 압축과 현금 비율 좀 늘려갈 필요는 5월달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FOMC 내일 모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대로 추매 공격적으로 좀 뛰어들고 괜찮은 상황인지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네, 사실 FOMC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수익률이.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전 4월이 생일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자, FOMC가 사실 이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이 고금리 이 상태가 또 얼마나 또 이어질지 또는 금리 인하가 또 언제 언급이 될지가 아마 시장에 어떤 큰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5bp 인상 가능성이
페드워치 툴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 약 9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의 이 부분은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저희가 문제했던 게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이제 은행 리스크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물론 제이미 다이먼의 그 회장의 어떤 발언이 또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경계감을 가져봐라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런 의미에서 박 팀장님께 이 부분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를 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 뭐 은행 위기 거의 끝났다 이런 식으로 좀 안도하는 발언을 했지만 네. 미국에서 벌써 은행이 4번째 파산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까? 어떻게 봐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 리스크가 더 남아 있다 이런 얘기는 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 인수를 하면서 이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JP 모건 체이스를 좀 보게 되면 과거 그 워싱턴 뮤추얼을 또 인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부 지역에 약간의 기반을 두고 있었던 은행인데 그때 당시에 인수를 인해서 캘리포니아 또는 마이애미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인수했던 이 은행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샌프란시스코의 IT 부자들이 많은 계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계좌를 약간 자산 운용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어서 JP 모건의 어떤 확장력을 좀 더 가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인수권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뭐 은행 위기 끝났다라고 하는 걸 고지고대로 또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행 뱅크런 이슈만큼이나 지금 경계에서 봐야 될 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이슈거든요. 지금 대출 부실화가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걱정할 만한 부분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뭐 부채 한도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또 6월 달이다 보니까 좀 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제 은행 리스크 관련돼서는 좀 어느 정도 마무리 수준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내관이 터질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부분도 제가 볼 때 하나의 영향이 좀 끼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코로나19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복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좀 서비스업이라든지 IT 업계 관련돼서도 확실히 좀 이게 복귀하는 속도가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땐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지금 어쨌든 6월 1일이 좀 어떻게 보면 기한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자본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뭐 FOMC 이후에 또 제가 볼 때 뉴스 플로우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하나의 또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세리메이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유효한 격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박 팀장님 외국에 친구들 많으시다면서요. 상업용 부동산 진짜 위험한 상황 맞아요? 저가 이제 제 사촌 동생이 네. 이제 미국 이제 맨하탄에 있거든요. 어. 그 광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과거 코로나 때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좀 일이기 때문에 한번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때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기업들이 많이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매출이 많이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괜찮았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제 사무실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공실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소비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악영향이 있겠지만은 네.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기반이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함부로 지금 못 올리는 상황이어야 된다라고 인식하기 마련인데 당장 내일 모레는 연준 금리 인상을 되게 유력하게 다들 보고 있잖아요. 네, 막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5p 금리 인상 확률이 93.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제 인상은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닉 티미라스 기자 같은 경우도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6월달에 과연 인상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지에 대한 힌트를 줘야 되는데 네. 시장의 예상은 그 파월 의장이 힌트를 안 줄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금리 인상 없어라는 시그널을 딱 주는 순간 시장은 급등을 할 가능성이 급등하나요? 높겠지만은
그 시그널 안 줄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이제 모호하게 좀 대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이 알아서 이제 그 금리를 조절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네. 시장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어차피 그 PC 그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꾸준히 떨어져서 지금 3월 달까지 4.2까지 한번 떨어졌는데 네. 이게 명분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인 건 맞지만은 연준은 분명히 이제 어떤 모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네. 뭐 이미 더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네.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이 무슨 말 할 거냐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힌트 안 줄까요? 뭐?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자극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좀 위치가 지금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제한돼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됐을 때 약한 아킬레스건부터 터지기 또 시작하거든요. 이제 지금 뭐 사실 SBB 사태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물론 월가에서도 지금 SBB 뱅크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다 그런 부분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그 예금자들이 또는 그 고객들이 SNS를 통해서 그렇게 빠르게 예금 인출하는 그 상황은 예상을 못하는 부분인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됐을 때 그런 아킬레스건이 무엇이 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 파월 의장도 함부로 좀 자극적인 발언은 좀 제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고요. 물가가 지금 좀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4%도 뭐 이렇게 낮지 않은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고 그 얘기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앞으로 계속 내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에 계속 물가가 이 정도로 간다 그러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 연휴 동안에 나왔던 우리 무역 적자 14개월째 지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 역대 최장 기록이라는데 경기는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주가의 흐름은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국과 한국의 어떻게 보면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 네. 결국 이제 한국의 원화에 대한 어떤 약세 부분들이 계속 지금 어느 정도 계속 거론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뭐 인하를 하겠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분명히 예상하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인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이 또 부동산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부분들 네. 여기에 또 이제 대중무역 적자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리스크까지 좀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좀 장점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좀 상황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어떤 수출의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섹터에 대한 염려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화의 약세를 어떻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올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제가 볼 때 하나의 풀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또 실물 경제로 들어가면 또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적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하나의 좀 숙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 달 동안을 봤더니 그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 왔더라는 겁니다. 외국인들 삼성전자만 지금 3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월별로 따졌을 때 최고치라면서요. 뭐 지난달에 뭐 3조 1,365 뭐 네. 치고치 샀는데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감산한다고 하니까 이제 업황 개선되는 기대감이 있고 이건 수순입니다. 삼성전자 감산 들어오면은 네. 외국인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살 것이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외에도 현대 롯데물 또 많이 샀습니다. 뭐 3,500억 정도 샀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 좀 많이 몰려 있고 여기 또 현대차도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현대차도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사면은 같이 사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사입니다. 네. 우선주도 좀 상당히 많이 샀고 LG전자도 샀는데 대부분 특징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감산 이슈 때문에 이제 업황이 개선된 데는 기대감이 있지만은 나머지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 사는 거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좀 담는 종목들을 보면은 1분기 2차전 쪽에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빼고는 대부분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 전망이 좋았던 기업들을 사더라. 그리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대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계속 성장이 3월, 4월 달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실적 흐름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사는 거지 그냥 괜히 사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 좋은 기업들이 여지없이 파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지금 아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매도랑 맞물려 가지고 그 어떤 실적과 연관돼서 사는 건 아니고 특히 코스피 위주로는 실적주를 사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사들이는 이유로 감산 이슈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반도체는 지금 뭐 긍정 부정 이슈들이 막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좀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우선 이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뭐 시스템 반도체 하면은 뭐 인공지능 또는 사물 인터넷 또는 뭐 자율주행 뭐 여러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의 이제 먹거리죠. 네. 예, 이 부분이 핵심적인 그런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앞으로 시장의 어떤 확장성이 약 3배에서 4배 정도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 이주영 회장도 많은 이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었고요. 자, 이런 부분이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수급이 좀 증가하는 예, 그러한 부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재고 부담도 좀 덜 하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TSMC의 점유율을 우리가 뺏어온 건가요? 아니면은 이 파운드리 산업이 커지면서 성장한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어떤 한정된 어떤 점유율에서 뺏어오기보다는 이 산업 자체가 더 확장이 되고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더 큰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뭐 기대감이 지금 삼성전자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도 뭐 AI 투자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간밤에도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뭐 4%대 급등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미국 쪽 상황 반도체 업황을 어떻게 보세요, 윤 팀장님? 확실히 미국도 제가 볼 때는 좀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의 어떤 메모리 쪽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앞에서 뭐 AI 관련된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좀 시스템 반도체 쪽도 좀 분야가 다양해지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좀 뉴스도 좀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파운드리 쪽에서 보면 TSMC라든지 삼성전자 보게 되면 이 자동차 쪽 관련된 반도체 특히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이제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 들어가면 뭐 전기차는 한 1000개, 뭐 자율주행은 2000개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뭐 기존 대비했을 때 5배에서 10배 이상 좀 반도체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 시스템 쪽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공정에 관련된 부분을 좀 차량용으로 많이 좀 컨버트하는 좀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이제 팹리스 쪽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전환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AI 관련된 쪽도 좀 볼 수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감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특히 한 6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낸드라든지 지금 디램 쪽의 업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하반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지금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같은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좀 밑에서부터 좀 올라오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설계 회사죠. ARM의 이 나스닥 상장 절차가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업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세계에서 올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IPO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이슈가 만약에 뭐 상장을 한다, 이 이슈도 우리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인가요, 이게? 이게 뭐 딱히 영향을 줄 만한 거랑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 뭐 이게 않죠? 매각을 못 하니까 지금 결국 상장으로 돌아선 거고 최대 뭐 8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 뭐 조달을 목표로 해서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만 된다 그러면은 올해 뭐 최대 규모 IPO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이슈는 되겠지만은 이 이슈가 사실 뭐 우리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들한테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ARM 쪽이 이제 영국 정부 요청으로 인해서 영국이랑 미국 동시 상장 방안도 있거든요. 네. 미국에 상장한다면은 뭐 좀 거기 관련돼서 투자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의 90%의 그 두뇌죠. 스마트폰의 두뇌를 설계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뭐 삼성전자도 산다고 했던 것 같고 뭐 여기저기서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아무도 사지 못했나요? 이거 사봤자 실익이 없으니까 음. 실적도 그만큼 이게 워낙 몸값이 비싼데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인수한다고 해서 또 이 허가가 쉽게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각국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봤자 득이 안 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네. 이걸 뭐
들어가서 사면은 오히려 그거를 자금을 회수하는데 더 많은 그 시간이 걸리고 악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ALM은 인수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긍부정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일단 뭐 주로 긍정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다뤘잖아요. 근데 사실 걱정이 저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이제 중국의 지방 정부가 중국에 있는 가전 업체들한테 이제 반도체 원산지 조사에 들어갔다. 그래서 외국산 반도체 쓰면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따져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성능이 중국산 반도체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대체될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중국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특별히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칩스법이다, 뭐 중국의 반도체 굴기, 뭐 여러 이제 단어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뭐 과거 이제 역사를 좀 저희가 지켜보면 전 세계의 어떤 패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석유가 가장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이제 반도체로 대체가 되고 과거의 어떤 패권을 놓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갔던 그런 모습을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도체에서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패권을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있는 이러한 이슈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떤 향방으로 좀 흘러갈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중국이 이제 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으로서 자국 제품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중국이 어떤 패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약간 회의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사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원전,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법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차 보조금 이슈 같은 거. 근데 사실 논의조차 두 정상 간에 못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건 두고두고 악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뉴스 플로우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거의 좀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언급하셨던 섹터들에 관해서 후속 보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거는 민간 업체들 간의 어떤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서 좀 빠졌다라는 좀 의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추후에 분명히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만 결국 민간 업체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뭐 웨스팅하우스나 한수원이 결국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좀 지연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기대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만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미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 IRA를 통해서 확실히 좀 이 미국으로의 어떤 중심으로 많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북아시아 쪽에 워낙 좀 많은 제가 볼 때는 이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확실히 좀 패권을 이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 결국 뭐 그 가운데 TSMC라든지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중심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끼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현명한 좀 외교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부분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섣불리 좀 답을 좀 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뭔가 좀 얻은 게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딱히 얻은 거보다도 네. 그냥 이미 결정된 게 뭐 더 언급된 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 IRA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미국 측에서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IRA법에 수혜 받지 못한 국가들이 있거든요. 뭐 네. 일본이라든가 EU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광물 쪽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니켈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네.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IRA법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게 이제 수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광물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한국과 뭐 미국, 일본 포함하고 또 여기 또 아프리카 국가들도 들어가고 이런 광물 클럽들에 속한 국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좀 더 확대돼서 수혜 국가를 늘리는 것도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네. 것들이 봤을 때는 우리 그 IRA법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국내 기업들한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크게 봐서는 더 수혜가 될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창환 부장님이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 보였는데 네. 뭐 이렇게 저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답변을 들어와 주셔도 됩니다. 네,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 빅테크들 실적 얘기를 좀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반도체 업체들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 1분기의 실적이 뭐 뜻밖에도 아주 괜찮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 좀 해석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빅테크들 실적이 괜찮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싶은데요. 네, 뭐 일단 빅테크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예, 뭐 이번에 많이 애플을 빼고 예, 그 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저변에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매출 성장이나 어떤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거나 성장률이 증가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요번에 이제 매출의 어떤 호실적이 나왔던 부분은 저번 분기에 대비해서 이제 달러가 약세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저번 분기 대비해서 달러가 많이 이제 약해졌고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매출에 있는 예, 그런 영업 이익이나 해외 매출적인 부분이 이번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나온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클라우드 예,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또 디테일하게 좀 봐야겠지만은 일단 저변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이 빅테크들의 실적 전망이 괜찮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앞으로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뭐 괜찮다는 거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많은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 메가 트렌드가 또 접목이 되면서 어느 부가가치가 또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업마다의 어떤 개별적으로 이슈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빅테크의 어떤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는 실적이 괜찮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빅테크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는 목요일에, 네이버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미국 기업 같은 선방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일까요? 일단은 좀 미국의 빅테크들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낮아진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감원이 상당히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강도 높은 제가 볼 때는 뭐 고용 조정에 관련된 부분도 특히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조정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지금 작년부터 이어져 온 좀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빅테크들처럼 빠르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실적이 정상화로 가는 게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가 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 바로 광고부터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오히려 좀 놓고 향후에 좀 성장 모멘텀을 좀 찾는 데 오히려 집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SM 관련돼서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것도 하나의 새로운 좀 글로벌 IP를 좀 이제 찾기 위한 하나의 좀 성장 동력으로 제가 볼 때는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좀 제가 볼 때 마련했던 것처럼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성장 동력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은 오히려 좀 바닥을 확인하는 제가 볼 때 그런 재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 보자면은 카카오, 네이버 1분기 실적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네,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컨센 하회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경기 둔화에 따라서 일단 광고 매출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커머스 쪽도 일단은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로 좀 보고 있는데 네이버요? 네, 네이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수수료가 좀 인상을 했고 또 M&A 쪽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는 이제 커머스 쪽은 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네이버는 이제 앞으로 주가 모멘텀은 이제 AI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성과가 나는지 실제 이제 사업과 다른 사업과 시너지가 나타나면서 그게 실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쪽에서 이제 컨센서스 하회가 예상이 되고 네. 특히 이제 여기도 광고 판매가 특히 신규 광고 판매가 부진이 지금 뚜렷하고요. 전 사업부에 걸쳐서 지금 성장성이 지금 둔화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또 이제 그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은 수익성 개선이 좀 느린 편이라서 네.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 같고 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보자는 좀 그런 분석들도 많은 편이고요. 기대가 되는 거는 지금 톡비드 쪽을 개편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성 개선 여부와 그리고 이제 그
콘텐츠를 되게 확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여부는 좀 하반기에 지켜보자는 쪽이고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조 626억을 기록했는데 향후 2025년까지의 컨센서스가 그 당기순이익이 1조를 아직 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연간 그 당기순이익 컨센서스가 1조가 넘어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톡비즈 2분기부터 뭐 개편한다고 하는 카카오톡 개편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팀장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이 네. 최근에 지난주부터인가요? 카카오 네이버 주가가 그래도 뭔가 한 단계 조금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주가 면에서 봤을 때 네네.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이 타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와서는 좀 예전에 국민주로서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워낙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섹터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트리오라 갈 수 있는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IT, 그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 수급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숫자가 확실히 찍히는 모멘텀 있는 게 제가 최근에 보면 엔터테인먼트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뭐 완연하게 들어갔다라고 좀 보긴 쉽지 않은 상황.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빅테크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금리 인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증시가 한 번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 제가 볼 때는 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글로벌 빅테크는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이 멈춘다라거나 아니면 뭐 장차 금리 인하에 들어갔다 이런 타이밍에 확 또 솟구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이번에 금리 인상했던 그 첫 단추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럼 잡혔냐 이렇게 저희가 되물어 봤을 때는 아직은 또 갈 길이 멀어요. 예, 멀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는 다시 저희가 그 과거로 역사로 저희가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처음 겪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역사 통계로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과거의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경기 침체 구간에서 증시의 바닥이 보였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예측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어떤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바닥을 논하는 그런 상황은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빅테크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앞으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바로 올라갈까라고 봤을 때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그걸 단언하고 막 지금 뛰어들고 이런 건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고 다음으로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신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얘기하면 역시 이분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이창남 부장님. 2차 전지 강세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은 흐름이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뭐 약간 자원 쪽, 광물 쪽, 핵심 소재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인 것 같더라고요. 뭐 양극재 쪽이 좀 강했었고요. 특히 이제 코스모 그룹주랑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여기가 좀 강했었고 그 외에 뭐 에코프로가 오늘 장중 6.5%까지 올라갔다가 네. 좀 매물 조정을 크게 받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조정이 아니라 뭐 어떤 플러스로 끝났고요. 이제 그 아, 매물 그렇죠, 소화 그렇죠. 중이죠. 네, 82만 원 고점 찍고 이제 그 종가 고점이 75만 6천 원인데 요거 네. 매물 소화 과정에 있고요. 오늘 또 IR 했습니다. 5월 2일 IR 했는데 내용 봤을 때는 네. 뭐 내용 괜찮았고요. 특히 이제 단기 수익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났던 거는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요. 4,285억 단기 순이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IPO에 대한 에코프라 머티리얼즈에 대한 IPO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IR 자료 좀 보시면은 좋을 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것이고, 그래서 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주목할 볼 만한 건 확실히 포스코 퓨처엠이 좀 달라진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유독 강했던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수주 잔고가 92조 원이 확인이 됐고요.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이번에 그 30조짜리 수주 공시를 했는데 이게 다 민심 알려진 내용이긴 했는데 단가가 톤당 6만 5천 원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1만 톤당 그 6,500만 원 정도의 그 매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가이던스를 준 게
톤당 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1만 톤당 5천만 원 정도의 매출 기준인데 그보다 높은 6,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포스코 퓨처의 실적 선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정구세 쪽에 증설하는 게 이게 포스코 홀딩스를 붙을지 포차엠에 붙을지 이게 좀 아직 불명확한데 네. 포차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일단 그동안에는 홀딩스 쪽에 좀 더 사람들이 무게를 두고 투자를 했던 그쪽은 이제 것 같아요. 그 광물 쪽이고요. 그 리튬이라든가 뭐 흑연 등등 니켈 이런 광물 쪽인데 이걸 보시면 돼요. 이제 아직은 그쪽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고, 네. 그리고 그 실제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더라도 준공이 되더라도 BEP라든가 이제 그 램프업 되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지금은 이제 성장이 없던 기업이 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뭐 지금 PBR 한 0.5에서 0.5배 있는 기업이 한 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겠고, 그게 도달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실적과 모멘텀을 그때 붙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실적이 나는 쪽은 에코프로 그룹줄은 바로 실적이 다 나죠. 전사업부가 그렇게 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MSCI 편입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급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5월달에 코스모 신소재를 비롯한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대규모 수주가 지금 예고가 좀 되었기 때문에 네. 수주가 아직 안 나온 게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이라 봤을 때는 양극재 쪽에서는 두 종목 계속 유의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성이 느껴집니다. 윤 팀장님, 네. 이렇게 곁들여서 좀 여쭤보자면 SK 2차 전지 관련 삼형제가 있다면서요? 네, 일단 뭐 SK이노베이션, SKC, SK아이테크놀로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확실히 좀 소외됐던 네.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섹터 간 순환매, 또 섹터 내 순환매가 있을 것 같은데, 섹터 내 순환매로 봐야 되죠. 이제 2차전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필두로 해서 특히 양극재 쪽에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뭐 음극재 관련된 쪽까지 사실 좀 아웃퍼폼했던 부분들, 이 가운데서 지금 SK 삼형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C 같은 경우도 뭐 동박 전지박 관련된 부분들, 사실 SKC도 상당히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에서 보게 된다면 순서를 좀 다음 타자를 기다릴 수 있는 좀 제가 볼 때 순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SK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분리막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1등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아직까지는 좀 덜 오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정유로 아직까지는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을 내야 되는 상황. 결국 이제 SK온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이제 가치를 좀 인정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을 좀 터픽으로 놓되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의 폭이 좀 더 높은 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시장에서 2차전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아웃퍼폼하는 기업들에 대비했을 때 좀 많이 소외를 받았다에 따라서 좀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좀 재조명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K아이테크놀로지라는 곳은 중국에 이번에 그 분리막 네. 공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배터리 업체에. 이- 완성차 업체고요. 전기차 업체 한 12 전기차 정도, 업체예요? 전 세계 한 12 정도 되는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하는 한중 거죠.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국내 기업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기술이 독보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전 세계 이제 분리막 점유율 1위는 맞는데 2위가 이제 아세이 캐세이라는 일본 기업이 있고요. 3위는 도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다 점유율이 비슷합니다. 다 20%대. 3위는 어느 나라 기업인가요? 다 일본. 다 일본? 예, 1, 2, 3위가 1위가 이제 우리는 그 SK 아이테크놀로지고 2위가 이제 일본, 3위도 일본인데, 도레 같은 경우가 이제 LG화학이랑 같이 이제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압도적이지 않고 1위는 맞지만 다른 나라, 네. 다른 기업들을 압도적으로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안 좋습니다. 확실히 SKC 같은 경우도 중국 판매 동박 쪽도 중국 판매 비중이 높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좀 심화되는 과정에서 중국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격 결정권을 지금 동박 업체라든가 분리막 업체가 사실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그 업황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이 커서 그래서 소외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작년에 대규모 적자가 난 상태고 밸류도 아직 되게 비싼 상황이고요.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랑 뭐 에코프랑 비교하면은 BM이 더 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죠. 차트는 바닥이지만은 밸류가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윤 팀장님 웃고 계신데 혹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네, 확실히 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SK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 차원에서 봤을 때 선순환을 좀 타자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시장에서는 이제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좀 많이 관심이 있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2차 전진에서 좀 순환매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오름폭에 대해서 비중이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이런 종목들 제가 볼 때는 좀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 순환 차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팀장님이 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네. 이창환 부장님은 역시나 양극재 이런 말씀을 주셨고 네네. 윤 부장님은 동박과 뭐 분리막도 잘 한번 유념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팀장님의 생각은 제가 한번 어떠세요? 싸움을 한번 붙여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 2차 전지가 너무나도 네. 사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2차 전지가 지금 너무 광풍을 좀 불고 있기 때문에 저 어느 정도 또 조정을 좀 줄 수 있는 구간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물론 뭐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네. 뭐 좋지 않은 또 무늬만 2차 전지인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섞어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그 2차 전지 주도 흐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네. 확실히 여기에 대한 좀 걱정을 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심의 이 코스닥 지금 상승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견인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게 공매도 쪽에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가 많이 있는데 주가 올라가고 그 다른 수급도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 그 공매도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더 높은 가격에 그 오히려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외국인들 사고 공매도가 많은데 주가 안 빠지고 올라가면 더 좋은 것이고 계속 버티다 주가 계속 안 빠지고 가다 보면은 네. 그게 큐커버 들어오고 쇼스키 터져서 주가 더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외국인들이 비싼 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좀 반론을 제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박 대표님. 네. 2차 전지 주도의 흐름은 워낙 많이 아셔가지고 네. 예. 강점이 굉장히 예. 2차 전지에 있으신 이창환 부장님이십니다. 자, 2차 전지 주도 흐름 얘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정부가 LFP 배터리 있잖아요. 요것도 굉장히 좀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LFP가 이제 저가지만 좀 멀리는 못 가는 이런 배터리인 거잖아요. 중국이 요거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승산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때요? 일단은 좀 저는 요 LFP를 보면서 느끼는 게 ESS도 같이 크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같이 했습니다. ESS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LFP 같은 경우는 사실은 테슬라가 좀 많이 주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3원계 배터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좀 콜업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거기서 이제 이 중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내수 시장만으로도 좀 LFP가 상당히 좀 많이 쓰이는 상황에서 테슬라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뛰어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LG에너솔루션 미국에 지금 공장 지을 때 결국 ESS까지 같이 짓는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LFP에 대한 어떤 진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같이 크고 있는 ESS 시장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LG에너솔루션 쪽에서 봤을 때 ESS 쪽에 제가 볼 때는 대장은 아직까지는 LG 화학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룹 간의 좀 시너지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LFP에 대한 부분은 결국 저는 이제 ESS 쪽으로 약간 반대 수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단연 좀 주목을 받은 업종하면 엔터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엔터주까지만 좀 짚어보죠. 4대 기획사가 오늘 고루 강세를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하이브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해서 네. 뭐 JYP도 그렇고 JYP는 신고가가 나왔죠. 그리고 또 YG엔터도 그렇고 뭐 SM도 다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도 컨센이 한 483억이었는데 525억 나왔고요. 뭐 순이익도 컨센 대비해서도 447억 대비해서 498억도 나왔고 세븐틴 10집이 좀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첫 주에 이제 455만 장 판매가 이제 이야기 돼서 세븐틴은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전 세계로 다 인기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거의 신기록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BTS 슈가 같은 경우도 그 디데이가 빌보드 2위에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지민이 또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어서 지금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아티스트들이 지금 거의 겹경사가 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도 지금 YG도 비롯해서 SM 비롯해서 전부 다 지금 뭐 계절이 상관없이 고루고루 실적들이 다 나와서 뭐 지금 오늘 뭐 뉴스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것처럼 엔터주는 실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이브는
BTS 군대 차례차례 가니까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솔로로 나오니까 더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박 팀장님. 네, 뭐 하이브 하면 저도 이제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이제 그 아이돌 그룹 또는 걸그룹을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예, 잘 몰라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네. 사실 뭐 하이브 하면 BTS가 이제 각자의 어떤 영향력이 너무나도 막중하다 보니까 예, 하나의 그 실적이 많이 견인이 됐던 것 같고 네. 이번에 이제 하이브를 보게 되니까는 좀 여러 가지 IP 판매량이 좀 많이 급증을 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긍정을 볼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약간의 내가 이 높은 주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있을까 이런 저는 고민이 좀 됐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JYP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제 정말 그 환상적인 어떤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관망을 하는 부분이 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시는 것 같고요. 예. 뭐 근데 아직도 뭐 기대할 만한 이슈들이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어제 르세라핌 네. 컴백을 했다 그러고 SM에서는 뭐 에스파 기대주가 또 이제 또 조만간 컴백을 한다 그러고 계속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맞이하고는 있는데 좀 고평가된 것 같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뭐 한 말씀 해주시자면. 일단은 하이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뭐 BTS가 사실은 이제 7명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이 창출됐는데 이 한 명 한 명으로 좀 수익이 창출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7명이 어떻게 보면 1인조로 활동하던 게 아니라 이제 7인조로도 각각 개인으로도 지금 활동이 가능하고 네. 2명, 3명 이렇게 묶다 보면 사실은 결국 이제 무한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좀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JYP라든지 하이브 관련돼서 저는 이제 또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앨범 판매량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메이저 시장으로 진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A2K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에서 흔히 얘기해서 프로젝트에서 걸그룹 인원을 뽑아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디션 프로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이제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하이브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는 새로운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좀 실적과 좀 연관이 되면서 이미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봉상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정고점에 좀 도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봉상으로 보면 손이 안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하이브 같은 경우는 JYP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가 몇 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엔터지 관련 얘기를 해보면 네. 이 4대 기획사 중에 YG를 제일 좀 별로 좀 이렇게 좋게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YG 블랙핑크 있잖아요. 보이그룹이 좀 그 약한 편이고요. 그게 상대적으로. 이유예요? 가장 크고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8월 달에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재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안 하면 약자가 되겠고 그리고 또 그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 워낙 막대하게 좀 들어가서 일단 한 번은 빅패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그거를 대체하려고 지금 데뷔를 앞두고 있고 좀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양현석 그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그 베이비몬스터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IP가 약한 거죠. IP 개수가 약하고 블랙핑크라는 단일 IP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하이브 같은 경우가 상장할 때부터 가장 리스크가 BTS라는 단일 IP에 의존한다는 게 컸는데 지금은 YG 엔터가 블랙핑크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게 가장 리스크고 그게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있기 때문에 저는 YG 엔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한 7월, 8월 전에는 좀 매도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건 맞는 모양이네요, YG에. YG 엔터는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원 IP도 있겠습니다만 오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일단 관심주로 삭제를 해놓은 상태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4대 기획사 중에 YG를 제외하고 네. 3개가 남았습니다. 이 세 곳에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투자에 들어가야 되냐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분씩 좀 들어볼까요?
짧게. 네,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쪽은 JYP고요. 그래서 JYP를 타피를 보시겠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BTS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실적이 안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안지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7명이 각기 활동하면은 오히려 실적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하이브 쪽 안지나 에너지 리포트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뭐 사실 전 재무제표 기반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너무 또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투자자들이 조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진영. 차트상으로 보면 세 개 중에는 SM이 가장 좀 반등의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이미 뭐 시장에서 15만 원에 대한 어떤 가격을 매겨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상승의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원픽은 하이브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주식이 아니라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파고를 넘을 수 있는 튼튼한 기업을 종목으로 갖고 계신다 한다면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